파라 줄거리. 토스키와 로고진과 가냐와 상관없이 나스타샤를 받아들이려는 미시킨 공작의 태도는 진실하다. 그러나 공작을 위해 이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나스타샤는 자신을 학대하듯 로고진과 떠나기로 하고 가냐의 마음을 시험해보기 위해 10만 루블을 불길 속에 던진다. 사람들의 경악 속에서 가냐는 끝내 돈을 외면하고 기절하는데 10만 루블의 돈이 가냐 것임을 선언한 나스타샤는 미시킨 공작에게 난생 처음으로 참된 인간을 만났노라 말하고 로고진 일행과 함께 떠난다. 그 후 공작은 유산 상속 문제로 모스크바로 떠나고 병으로 가냐는 일을 그만두었으며 푸치스인에게 시집을 간 바르바라는 예판친 장군의 딸들과 친해진다. 모스크바에 체류 중인 미시킨 공작의 동정을 예판친 장군 집에서는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로고진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반복하던 나스타샤가 또다시 결혼을 목전에 두고 시골로 도망쳤는데 동시에 미시킨 공작도 모스크바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2. 6월 초의 일이었다. 페체르부르크에는 벌써 꼬박 일주일 동안이나 보기 드물게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예판친 씨는 파블로프스크의 화려한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리자베타 프로코프예브나가 갑자기 흥분하여 소란을 피웠으므로 이틀 동안의 수선을 피운 끝에 그들은 그곳으로 옮겨가고 말았다. 예판친 씨네 사람들이 별장으로 옮겨간 이튿날인가 그 이튿날 레프 니콜라예비치 미시킨 공작은 모스크바에서 떠난 아침 열차로 페체르부르크에 도착했다. 그를 정거장으로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차에서 나올 때 그는 그 열차로 도착한 사람들을 둘러싼 군중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수상한 이글거리는 두 눈이 한순간 자기에게 못 박혔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주의 깊게 바라보았을 때 그곳엔 이미 아무도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었다. 단순히 그저 그렇게 여겨졌을 뿐이었는데도 그것은 그에게 불쾌한 인상을 남겼다. 그렇지 않아도 공작은 침통하고 무엇인가 걱정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던 것이다. 쌍마차는 리체이나야 거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호텔로 그를 싣고 갔다. 호텔은 상당히 허술한 곳이었다. 공작은 볼품없는 가구가 놓여있는 어두컴컴한 방을 둘 빌려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자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다. 마치 시간이 가는 것이 아깝거나 누군가를 찾아가려는 사람이 그 상대가 외출이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며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았다. 만일 반년 전 그가 처음으로 페체르부르크에 왔을 때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의 모습을 본다면 첫눈에 그의 풍채가 훨씬 좋아졌다고 단언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하기는 옷차림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옷은 모스크바에서 유행하는 훌륭한 재단사에 의해 지어진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 옷에도 역시 흠은 있었다. 즉 그것은 너무나 유행을 쫓아 지어진 옷이었다.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솜씨가 좋지 않은 재단사는 언제나 이처럼 짓기 마련이다. 게다가 또 그것을 입은 사람이 유행 따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지나칠 만큼 극성스러운 친구가 공작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뜯어본다면 모르긴 해도 아마 빙긋이 미소를 지을 만한 흠을 찾아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스꽝스러운 일 따위는 결코 적지 않으니까. 공작은 쌍마차를 잡아 페스키로 몰게 했다. 로제스트 벤스카야의 큰 거리에서 그는 곧 한 채의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한 목조 건물을 찾아냈다. 공작을 놀라게 한 것은 이 집의 외양이 아름답고 깨끗한 데다 꽃을 가꾼 앞들까지 질서정연하게 손질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한 길로 난 창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거의 외치고 있는 듯이 들리는 목소리가 줄곧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낭독을 하고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설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따금 그 목소리는 몇 사람인가의 카랑카랑한 웃음소리에 의해 끊기곤 했다. 공작은 마당으로 들어가 조그만 층층대를 올라갔다.
그리고 레베제프 씨는 집에 있느냐고 물었다. 네, 저기에 계십니다. 하고 옷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참모가 문을 열면서 대답하고 손가락으로 객실을 가리켰다. 이 객실 안은 짙은 하늘빛의 벽지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으며 어느 정도 색다른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둥근 테이블, 소파, 둥근 유리 뚜껑이 덮인 청동제의 시계, 창문 사이에 걸린 길쭉한 거울, 청동의 쇠고리로 천장에서 드리워진 유리구슬이 잔뜩 박힌 예스런 조그만 샹들리에 같은 장식들이 있었다. 그 방의 한가운데에는 레베제프가 계절에 맞게 웃옷이 없는 조끼 차림으로 들어오는 공작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었고 가슴을 치면서 무슨 테마인지는 모르지만 비통한 웅변을 하고 있는 참이었다. 듣고 있는 사람은 책을 들고 있는 쾌활하고 영리하게 생긴 15세가량의 소년과 갓난애를 두 손으로 안고 상복으로 몸을 감싼 20세가량의 젊은 처녀와 역시 상복을 입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자지러지게 웃어대고 있는 13세쯤 된 계집애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의 지극히 묘한 청취자가 있었는데 그는 머리숱이 많고 크고 검은 눈에 턱수염과 고렛나루를 거뭇거뭇하게 기르기 시작한 썩 예쁜 얼굴의 20세가량의 청년이었다. 이 청취자는 자주 레베제프의 웅변을 중단시키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면서 소파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웃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그 때문이리라. 루키안 치모페이치, 이거 보세요. 루키안 치모페이치. 어머, 네 참, 잠깐 여기를 좀 보시라니까요. 어머나, 정말 왜 이러실까? 참모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내두르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되도록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다. 레베제프가 돌아다 보았다. 공작의 모습을 알아보고 그는 잠시 마치 벼락을 맞기라도 한 것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윽고 벼랑간 비굴한 미소를 띠고 그에게로 달려가다가 도중에서 다시 마비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발을 멈췄다. 그래도 가까스로 이렇게만은 말했다. 공장님. 그러나 아직도 침착을 되찾지 못한 것처럼 벼랑간 아무런 까닭도 없이 갓난애를 안고 있는 상복의 처녀에게 달려들었다. 상대방은 예기치 않은 일에 약간 비틀거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곧 그 처녀를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옆방의 문지방 위에 서서 아직 조금 전에 웃음의 여운을 얼굴에 남기고 있는 13세쯤 난 계집애에게로 쫓아갔다. 계집애는 저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후다닥 부엌으로 도망쳤다. 그래도 레베제프는 으름장을 놓을 양으로 도망치는 어린애 뒤에서 두 발을 쾅쾅 굴렀다. 그러나 공작의 당황한 시선과 마주치자 변명이라도 하듯이 말했다. 저 당신께 경의를 표할 양으로 그럽니다요. 헤헤헤.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공작은 말리려고 했다. 금방 오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말하면서 레베제프는 재빨리 방에서 사라져버렸다. 공작은 깜짝 놀라 처녀의 얼굴과 소년의 얼굴, 그리고 소파 위에 누워있는 젊은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으므로 공작도 따라서 웃었다. 연미복을 입으러 간 거예요. 소년이 말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공작은 입을 열었다. 나는 자칫했으면 실은 또 저 사람이 술이 취한 줄 알았단 말씀인가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소파 쪽에서 들려왔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야 와인 글라스로 서너 잔, 아니 5잔쯤은 했을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정도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공작은 소파에 누운 목소리의 주인공 쪽을 돌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처녀가 귀여운 얼굴에 더없이 솔직한 표정을 띠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침에는 조금밖에 마시지 않으세요. 혹시 아버지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 오셨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실 때는 언제나 정신없이 취해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세요. 5주일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도망간 것은 대답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임에 틀림없어요.
소파의 청년이 웃었다. 내기를 해도 좋아요. 그분은 당신을 속이려고 지금 그 궁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딱 5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딱 5줄밖에. 어느새 연미복을 입고 돌아온 레베제프가 눈을 껌뻑거리고 눈을 닦을 양으로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면서 말했다. 모두들 고아예요. 어머나, 왜 그런 구멍투성이를 입고 나오셨어요? 처녀가 말했다. 저 문 뒤에 있는 새로 지은 프로코트가 있지 않아요. 모르셨어요. 잠자코 있어. 이 잠자리야. 레베제프는 처녀에게 꽥 소리를 쳤다. 너는 정말로 하며 그는 발을 구를 듯한 자세를 해보였다. 그러나 처녀는 이번에도 웃고만 있었다. 뭘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나는 타녀와는 달라요. 도망가지 않아요. 다만 이 류보치카가 잠을 깰 뿐이에요. 게다가 또 경기라도 일으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어쩌자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세요? 아니 뭐라고? 벌을 받는다. 벌을. 레베제프는 완전히 당황하여 딸의 품에 안겨 자고 있는 갓난애한테 달려가 놀란 얼굴로 두 서너 번 성호를 그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건대 지켜주시옵소서. 이 갓난아이는 류보치카라는 내 막내딸이옵니다. 그는 공작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요전에 해산을 하다가 죽은 내 아내 엘레나와의 정당한 법률상의 결혼에 의해 태어난 아이예요. 여기 이 상복을 입은 말라깽이는 내 딸 베라. 그리고 이 녀석은 왜 막혔어요? 청년이 소리쳤다. 자, 계속하세요. 거북해 할 건 없잖아요. 공장님, 갑자기 발작적으로 레베제프는 외쳤다. 제마린 씨 일가의 몰살 사건을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공작은 약간 놀란 것처럼 대답했다. 바로 저 녀석이 제마린 씨 일가를 살해한 진범이에요. 저 녀석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공작이 말했다. 즉,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만일 제2의 제마린 씨 일가의 몰살 사건이 일어난다면 저 녀석이 그 범인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앞으로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난다면 말입니다. 저 녀석은 그것을 단단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일동은 웃었다. 공작은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정말로 레베제프는 내가 여러 가지를 캐물을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벌려고 일부러 딴전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레베제프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기라도 한 듯이 외쳤다. 그래, 도대체 나는 저런 독설가를, 이런 방탕자의 무례한을 죽은 여동생 아니시아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나하고 피를 나눈 하나밖에 없는 조카라고 생각해야 옳단 말입니까? 취했군요. 이제 그만두세요. 공장님, 이분은 말이에요. 요즘 소송 사건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변호사업을 시작해보겠다고요. 그래서 웅변수를 연구한다고 집에서 아이들을 잡아놓고는 그럴싸한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닷새 전에도 치안판사 앞에서 짓거렸는데 그래 누구를 변호했는지 아십니까? 빌고 사정한 보람도 없이 전 재산인 500루블을 고리대금업자에게 빼앗긴 노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이들레르인가 뭔가 하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를 위해 사례금 50루블에 눈이 어두워 변호했단 말씀입니다. 50루블이라는 건 소송에 이겼을 경우의 얘기고 졌을 때는 딱 5루블입니다. 언제 고함을 질렀느냐는 듯 일변한 목소리로 레베제프가 설명했다. 물론 되지도 않은 소리만 늘어놓았을 거예요. 이젠 옛날과 달라서 그따위 진부한 변론은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될 뿐이에요. 그래도 본인은 대만족이니까 우습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공정하신 재판관 여러분, 결백한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발이 없는 노인이 최후의 빵 한 조각을 이루려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선 인자함을 모토로 할 것이라는 입법자의 현명한 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줄 아십니까? 저분은 이 연설을 법정에서 한 그대로 아침마다 우리들에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5번째인데
공장님이 들어오시기 직전까지 열을 올리고 있었죠. 말하자면 그만큼 그 연설이 자기 마음에 들었다고 할까요? 자기 혼자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누군가를 변호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미시킨 공작이시죠. 콜야가 나한테 당신 얘기를 하더군요. 이 세상에서 당신만큼 현명한 사람은 아직 만난 적이 없다고. 그야 없다마다. 절대로. 더 현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레베제프가 재빨리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그건 그의 허풍이라고 해둡시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신에게 알랑거리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한테 아첨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만은 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은 분별이 없는 분은 아니실 테니까. 자, 나와 저분의 잘잘못을 가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어서요. 공작이 우리들의 잘잘못을 가려주신다면. 청년은 외삼촌을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께서 마침 이런 때 와주셔서 나는 정말로 기쁩니다. 좋아. 레베제프는 단호하게 외치고는 어느새 또다시 몰려들기 시작한 아이들을 무의식 중에 돌아보았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공작은 미간을 찌푸리고 말했다. 그는 정말로 머리가 아팠다. 뿐만 아니라 그는 레베제프가 자기를 속이고 있으며 다른 일로 시간을 벌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럼 내가 얘기할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저분의 조카입니다. 언제나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지만 아까의 말은 정말입니다. 나는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졸업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초지를 관철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강한 의지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당분간은 살기 위해 25루블의 월급을 받고 일하려고 철도관계의 일을 찾아냈습니다. 그 밖에 고백하자면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두서너 번 도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지고 있던 돈 20루블을 노름으로 송두리째 잃고 말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공장님? 난 그 돈을 몽땅 노름으로 날려보낼 만큼 비열하고 보잘것없는 놈입니다. 게다가 그 상대방은 건달이어서 돈을 치를 필요가 없는 놈이에요. 레베제프가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건달이에요. 그러나 돈을 치를 필요가 있는 건달이에요. 청년은 말을 계속했다. 그야 그놈이 건달이라는 건 나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뭐 그놈이 외삼촌을 쳤대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공장님, 전에 로고진의 일당에서 쫓겨난 사간태역 중이 그놈입니다. 지금은 권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일당은 로고진한테 쫓겨난 뒤 여기저기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나쁜 것은 그놈이 더러운 건달이자 좀도둑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런 놈을 상대로 노름을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1루블까지 걸었을 때 만일 이르면 외삼촌에게 가 부탁해보자. 설마 거절하지는 않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비열한 짓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의식적인 비열한 행위예요. 그래, 그건 완전히 의식적인 비열한 행위야. 레베제프가 되풀이했다. 아니, 기뻐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조카는 못마땅한 듯이 외쳤다. 그는 좋아하고만 있어요. 나는 말입니다, 공장님. 그에게 와서 모든 것을 다 고백했습니다. 내 행동은 정직한 것이었어요. 나는 자기 자신을 조금도 비호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외삼촌 앞에서 될 수 있는 한 내 욕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 철도의 일자리에 나가려면 아무래도 옷차림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이런 헌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두를 좀 보십시오. 이런 꼴을 하고 일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건 뻔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정해진 일에 나가지 않았다간 그 일자리나마 다른 놈에게 빼앗기고 말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는 또 한 푼도 없게 되고 언제나 다시 일자리를 구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많은 돈도 아니에요. 겨우 15루블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빚은 앞으로 석 달 동안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갚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어요.
아무튼 두서너 달쯤은 빵과 간단한 음료만을 먹고도 능히 지낼 수 있어요. 나한테는 강한 의지라는 게 있으니까요. 석 달치 봉급을 합하면 75루블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빌리는 돈은 전에 것까지 합쳐도 35루블밖엔 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게 아니냔 말입니다. 이자 같은 건 얼마든지 받아먹을 수 있잖아요. 제기랄. 그런데 그는 나라는 인간을 몰라서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공장님. 전에 내가 꾸어갔던 돈을 갚았는가 갚지 않았는가. 이번에 빌려주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중이한테 돈을 치른 게 분해서예요. 그 밖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전혀 융통성이 없어요. 가지를 않아요. 레베제프도 외쳤다. 여기에 들어누워서는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돈을 주기 전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공장님, 당신은 어쩐지 웃고 계시는 것 같군요. 아니, 내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아니, 나는 웃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생각에 당신의 말은 약간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공작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차라리 전혀 옳지 못하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물쭈물 하시지 말고. 약간이라뇨. 그렇다면 전혀 옳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이라뇨. 웃기지 마세요.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지극히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돈도 이분의 것이고 뜻도 이분의 것이니까 내 쪽에서 보면 강제나 마찬가지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나 공작, 당신은 세상을 모르는군요. 저런 사람들은 똑똑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저런 인간들은 알아듣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내 양심은 깨끗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절대로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자를 붙여서 갚겠어요. 게다가 또 저 사람은 나한테서 이미 정신적인 배상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나는 저분 앞에서 머리를 숙였으니까요. 그 이상의 무엇이 저분에게 필요하겠어요. 저분이야말로 세상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하지 않는 건달이니까요. 저분이 남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남을 속이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이 집을 어떻게 해서 손에 넣은지 아세요? 만일 저분이 당신을 속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당신을 속일까 하는 걸 궁리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이 목을 잘라서 바치겠습니다. 당신은 웃고 계시는군요. 왜 고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 생각에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공작은 지적했다. 나는 여기서 벌써 사흘째 드러누워 있으면서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아왔습니다. 공작의 지적을 듣지도 않고 청년은 외쳤다. 저분은 이 천사 같은 딸을, 내 외사촌 누이 동생인 어미 없는 이 아이를 믿지 못하고 혹시 좋아하는 사내가 찾아오지나 않을까 하고 밤마다 감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그머니 나한테 와서는 이 소파 밑까지 뒤지곤 합니다. 너무나 의심이 많아서 이제는 아주 머리가 돌아버린 모양이에요. 구석구석마다 도둑놈이 숨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봐요. 밤새도록 줄곧 일어나 이리저리 다니면서 창문이 잘 닫혀 있는지, 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일일이 살펴보는가 하면 패치카 속을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글쎄 이런 짓을 밤마다 의뢰 7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건달 같은 자를 변호하면서도 그 자신은 밤이면 3번이나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곤 한답니다. 바로 이 홀에서 무릎을 꿇고 거의 30분씩이나 이마로 마룻바닥을 연방 찌우면서 아무나 생각나는 사람의 명복을 빌고 기도문이란 기도문을 모조리 외우는 거예요. 그것도 술기운일까요? 언젠가는 루이 15세에 비 디바리 백작 부인의 명복까지 빌고 있는 걸 나는 이 귀로 분명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콜야도 들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저것 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저 녀석이 나를 모욕하고 있는 것을. 공장님. 레베제프는 얼굴을 빨갛게 붉히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어쩌면 나는 술주정뱅이이고 건달이고 도둑놈이고 악당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독설가를 갓난애 때부터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씻겨주고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거지와 다를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던 여동생 아나시아한테
역시 거지와 다름없는 내가 찾아가서 밤마다 한 잠도 자지 않고 병든 모자를 간호해 줬는가 하면 아래층 문지기네 집에서 장작을 훔쳐오기도 하고 저놈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하면서 줄임배를 끌어안고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어가면서 얼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놈은 이제 나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사 내가 언젠가 한번 뒤바리 백작 부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마에 성우를 그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놈아, 도대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다. 실은 말입니다, 공장님. 한 나흘 전에 난생 처음으로 백작 부인의 일생을 사전에서 읽었습죠. 이놈아, 너는 도대체 그분이 디바리 백작 부인이 어떤 부인이었는지 알기나 하니? 아느냐 모르느냐? 어디 말해봐.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조소를 담은 그러나 마지못한 투로 청년은 중얼거렸다. 그분은 말이다. 비천한 가정 출신이긴 했지만 나중에는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한 훌륭한 분이야. 어느 훌륭한 황후는 그분에게 보낸 편지에 나의 중매여라고 써보내기까지 했다는 거야. 로마 교황의 사절인 추기경이 레베디 루아 때, 레베디 루아가 무슨 말인지 내깟 놈은 알 턱이 없지만 자신이 제의하여 그분의 발에 비단 양말을 신겨드렸는데 더욱이 그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여겼다니 가히 알만하지 않느냔 말이다. 아무튼 이만큼 고귀하고 거룩한 분이었어. 너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나 하니 얼굴을 보니 아무래도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나 아니. 알고 있으면 말해봐. 저리 가요. 귀찮아 죽겠구먼. 그분은 그런 명예로운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아니 한때는 나는 새라도 떨어뜨릴 만큼 세력이 당당했었는데 인간 도살자인 삼손의 손에 끌려 다만 파리의 하찮은 여자들의 구경거리로 단두대에 끌려가 길로틴에 매달렸단 말이다. 그분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지. 이윽고 도살자가 그분의 목덜미를 잡아 단두대 밑으로 끌어넣으면서 냅다 발길질을 하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분은 이렇게 외쳤다는 거야. 1분 동안만 기다려라. 도살자여. 1분 동안만. 하고. 아마 이 1분 동안의 기도로 하느님께서는 이분을 용서해 주셨을 거다. 왜냐하면 인간의 넋을 이처럼 미제르하게 다루다니 이런 짓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잖아. 넌 미제르란 말의 뜻을 알기나 하니 이것은 처참하다는 뜻이야. 백작 부인이 1분 동안만이라고 외쳤다는 대목에서 나는 마치 집게로 심장을 꽉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구나. 야, 이 구더기 같은 놈아. 내가 그 훌륭한 죄인을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한번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도대체 너에게 어쨌다는 거냐. 내가 기도를 드린 것은 여태까지 누구 한 사람, 그분을 위해 기도를 드린 일이 없기 때문이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조차 없을 게다. 저승에 계신 그분께서도 자기처럼 죄 많은 사내가 나타나서 비록 한 번이나마 자기를 위해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기도드렸다는 걸 알면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다. 아니, 너 뭐가 우스우냐?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냐? 이 망할 놈아, 내깟 놈이 뭘 알아? 그리고 또 내가 내 기도를 엿들었다는 건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나는 단순히 디바리 백작 부인 한 분만을 위해 기도를 드린 게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단 말이다. 하느님, 위대한 죄인 디바리 백작 부인과 그녀와 똑같은 모든 죄인들의 영혼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이것은 얘기가 전혀 다르지 않느냔 말이다. 사실 그러한 훌륭한 죄인들이며 완전히 운명이 뒤바뀐 사람들이며 불행을 참아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승에서 몸부림치고 신음하며 안식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내 놈이 엿듣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나는 너나 나와 같은 건방진 놈들을 위해서도 역시 이제 그만 됐어요. 어느 놈을 위해서든 어서 실컷 기도를 드리세요. 제발 좀 빽빽거리지나 마세요. 조카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을 가로막았다. 저분은 굉장한 만물 박사예요. 공장님, 그걸 모르셨던가요? 그는 왜 그런지 거북살스러운 미소를 띠면서 덧붙였다. 요즘도 여러 가지 책이며 회고록 따위를 읽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의 외삼촌은 박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공작은 마지못해 한마디 대꾸했다. 그는 이 청년이 완전히 싫어졌다. 당신은 내 외삼촌을 굉장히 칭찬하시는군요. 그러나 보세요. 저 사람은 그럴듯하게 손에 가슴을 얹고 점잖게 입을 다물고 있지만 결국은 본성을 드러내고야 말 거예요. 박정한 인간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사기꾼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게 탈이에요. 게다가 또 주정뱅이고요. 누구건 오랜 세월을 술만 마시는 인간은 다 그렇듯이 저 사람도 온몸의 태엽이 다 풀려서 이젠 어디서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가령 저분이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고 또 돌아가신 외숙모를 존경했다고 칩시다. 그 외숙모는 나를 무척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내 앞으로 재산의 일부를 물려준다고 써놓았으니까요. 뭐라고? 너에게 재산을 줘? 레베제프는 격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것 봐요, 레베제프. 공작은 청년에게서 돌아서면서 단호한 태도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태까지 경험으로 알고 있기를 당신은 마음만 내키면 아주 사무적인 사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척 바쁜 몸입니다. 만일 당신이 실례지만 당신의 이름과 부칭은 뭐라고 했던가요? 그만 잊어버려서. 치모페이. 그리고 루키아노비치.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또다시 일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거짓말. 조카가 외쳤다. 또 그런 것까지 거짓말을. 공장님, 저 사람은 절대로 치모페이 루키아노비치가 아닙니다. 루키안 치모페이비치예요. 이봐요, 삼촌.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루키안이건 치모페이건 마찬가지잖아요. 공작에게도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냔 말이에요. 저분은 거짓말하는 게 아주 버릇이 돼버렸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설마 정말입니까? 공작은 조급한 마음으로 물었다. 네, 루키안 치모페이비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레베제프는 사실대로 말하고 눈을 내리뜬 채 또다시 가슴에 한쪽 손을 얹으면서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 정말 딱한 사람이로군요. 자기를 낮춘 나머지 그만. 더욱 공손히 머리를 숙이면서 레베제프는 중얼거렸다. 정말 어이가 없군요. 아, 지금 콜야가 어디 있는지 그것만 알면 좋겠는데. 공작은 말을 마치고 나가려고 했다. 콜야가 있는 곳은 내가 가르쳐 드리죠. 하고 청년이 또다시 나섰다. 뭐라고? 레베제프는 펄쩍 뛰며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다. 콜야는 어젯밤 여기서 자고 오늘 아침에 장군을, 자기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장님, 당신은 뭐 때문에 돈을 물고 그 사람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죠? 장군은 어쩌녁에 여기 와서 자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오지 않았어요. 필시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저울집이라는 호텔에 들었을 거예요. 콜야는 지금 거기 있지 않으면 파블로프스크의 예판친 씨의 별장에 가 있을 겁니다. 콜야는 돈을 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어제부터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울집이 아니면 파블로프스크겠죠. 파블로프스크입니다. 파블로프스크예요. 그럼 저리로, 이쪽으로, 정원으로 가실까요?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말하고 레베제프는 공작의 손을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방에서 나와 앞들을 지나서 중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정말로 아담한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었기 때문인지 나무란 나무에는 모두 벌써 푸른 잎이 돋아나와 있었다. 레베제프는 공작을 푸른 벤치에 앉혔다. 그 앞에는 역시 푸른 칠을 한 테이블이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레베제프는 맞은편에 자리 잡고 앉았다. 잠시 후에 커피가 나왔다. 공작은 사양하지 않고 마셨다. 레베제프는 아직도 열심히 아첨하는 표정으로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당신이 이렇게 살림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공작은 지금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어미 없는 자식들이 있어서. 레베제프는 굽실거리면서 말을 시작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다. 공작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미 자기가 물으려던 말을 잊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한순간이 지났다. 레베제프는 상대방을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말을 했더라? 갑자기 정신이 든 것처럼 공작이 말했다. 아, 그래. 저 레베제프 씨, 당신은 내가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의 편지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자, 얘기해 주십시오. 레베제프는 당황하며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으나 우물거릴 뿐 한마디도 말은 하지 못했다. 공작은 잠시 기다리고 있다가 이윽고 서글프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의 심정을 잘 알 것 같아요. 루키안 치모페에비치. 아마 내가 찾아오리라고는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한 번쯤 나한테 알려주는 정도로는 내가 이런 시골에서 일부러 올라오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다만 양심의 가책으로 편지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처럼 찾아왔습니다. 바른 대로 말해 주십시오. 이 이상 두 주인을 섬기는 짓은 그만두란 말입니다. 로고진이 여기에 온 지 벌써 3주일이나 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처럼 그 여자를 로고진한테 팔아넘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해 주십시오. 그 악당이 자기가 직접 찾아낸 겁니다. 그 사람을 욕하진 마세요. 물론 그 사람도 당신한테 좋지 않은 짓을 했을 테지만. 나를 쳤습니다. 쳤어요. 레베제프는 흥분하면서 말을 받았다. 그리고 또 모스크바에서는 거리에서 내게 개를 덤벼들게 했습니다. 보르조이 개였는데 아주 무서운 암개였었죠. 레베제프 씨, 당신은 나를 어린애로 다루고 있군요. 정직하게 말하세요. 그 여자는 이번에도 모스크바에서 그를 버리고 달아났습니까? 정말입니다. 정말이고 말고요. 이번에도 결혼식 직전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남자 쪽에서는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여자는 페체르부르크에 나에게로 찾아와서 애처롭게 말했어요. 나를 도와줘요, 루키안. 좀 숨겨줘요. 그리고 공작한테도 알리지 말아요. 공장님, 그 여자는 그자보다도 당신을 더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참으로 뛰어난 여자더군요. 레베제프는 교활한 눈으로 손가락 하나를 이마에 갖다 댔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또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까? 네, 공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좋아요. 내가 직접 알아보겠어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그 여자는 어디 있죠? 그 사람한테 가 있습니까? 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혼자 있습니다. 자기는 아직 완전한 자유로운 몸이라고 그 여자는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자, 전번에 편지로 알려드린 것처럼 아직도 페체르부르크 구에 있는 내 처제 집에 묵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혹시 파블로프스크에 있는 다리아 알렉세예브나의 별장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 여자는 말끝마다 나는 자유다 하고 되풀이하고 있더군요. 어제도 콜야한테 자기가 자유로운 몸이라는 걸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지만요. 이렇게 말하고 레베제프는 억지로 웃었다. 콜야는 자주 그 여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그 녀석은 경솔하고 수다스러워 비밀을 지킬 줄 모르는 놈이에요. 당신은 거기 가본 지가 오래되었나요? 아니, 날마다 갑니다. 날마다. 그럼 어제도 거기 갔었습니까? 아니, 그저께 갔습니다. 당신은 좀 취한 것 같아 유감스럽군요. 레베제프 씨. 그렇지 않으면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천만에. 하나도 취하지 않았는 거려. 레베제프는 가슴을 폈다. 그래, 당신이 만났을 때 그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뭐랄까, 무엇을 찾으려는 사람 같다고나 할까. 찾으려 하고 있었다고요. 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 잃은 것을 전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닥친 결혼은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수치스럽게 생각되나 봐요. 그 사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오렌지 껍질만큼도 생각지 않고 있어요. 그저 그뿐입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죠. 두려움이나 공포라고 할까, 그런 것도 없지는 않죠. 자기 앞에서는 그의 이름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꼭 필요한 때 외에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 사내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원래 성미가 뒤틀려 변덕이 심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대들기를 잘하는 여자가 돼서. 변덕이 심하고 대들기를 잘한다고요. 그럼요. 언젠가도 무슨 얘기 끝에 나한테 쫓아와 머리카락을 움켜쥐려 할 때 내가 계시록을 읽어주면서 설교를 했더니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공작은 자기가 혹시 잘못 듣지는 않았나 생각하면서 되물었다. 계시록을 낭독해 주었지요. 그 여자는 불안한 공상가니까요. 헤헤헤. 뿐만 아니라 화제가 심각한 것일 경우에는 자기와 관계가 없는 일에도 곧잘 열중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원래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데다가 그런 것을 특별히 존경하는 여자지요. 나는 계시록 풀이에는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이나 되는 거려. 그래서 내가 우리들 인간이란 셋째 생물인 검은 말과 거기에 타고 있는 손에 저울을 든 기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모든 일이 저울과 계약으로 결정되며 인간은 오직 자기의 권리만을 찾아 헤매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이다. 밀 한 말에 1데나리온이다. 보리 서말에 1데나리온이다 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들은 자유로운 정신이니 정결한 마음이니 건전한 육체니 하는 모든 하느님의 선물을 제각기 간직하겠다고들 하고 있다. 그렇지만 권리만으로는 그런 것을 모두 다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곧 그 뒤를 이어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창백한 말이 찾아오고 또 그 뒤를 따라 지옥이 나타나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주었더니 그 여자도 강렬하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 당신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어. 공작은 놀라운 눈초리로 레베제프를 바라보며 물었다. 믿으니까 풀이를 하는 거죠. 나는 벌거숭이나 다름없는 거지입니다. 인간이란 윤회의 한낱 원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레베제프를 존경해 준답니까? 모두들 발길질이나 하고 놀려대기나 하지. 그렇지만 계시록 풀이에 있어서만은 나나 고관대작이나 동등하답니다. 순전히 지혜의 문제니까요. 어느 고관님은 그것을 감지하고 안락 의자에 앉은 채 내 앞에서 부르르 몸을 떤 일조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내가 관청에 근무하고 있을 때의 일인데 닐 알렉세예비치 각하께서 부활제 전에 나에 관한 소문을 들으시고 표트르 자하르이치를 통해 당직실에 있는 나를 자기 집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단둘이 마주 앉자 자네가 안티크리스트의 선생이라고들 하던데 그게 정말인가 하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나는 서슴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고 쭉 풀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풍자와 두루마리와 숫자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각하께서 콧웃음을 치고 계셨지만 풍자화와 숫자를 보시더니 부르르 몸을 떨면서 이제 되었으니 책을 덮고 돌아가라고 하시더군요. 부활절 전에 표창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전에 각하께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지, 레베제프? 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점심을 드신 후 마차에서 떨어지셨는데 조그만 말뚝에 관자놀이개를 부딪혀서 그만 어린아이처럼 흡사 어린애처럼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지요. 공식적으로는 73세로 알려져 있지만 흰머리에 얼굴이 불그레하고 온몸에 향수를 뿌린 언제나 생글생글 웃고 계시는 그야말로 어린애 같은 분이었습니다. 표트르 자하르이치는 그때 자네가 예언한 그대로군 그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요. 공작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공작이 일어선 것을 본 레베제프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에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헤헤. 그는 비굴한 웃음을 띠고 말했다. 실은 몸이 좀 불편해서. 여행 때문인지 머리가 상당히 아프군요. 공작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대답했다. 별장이라도 가서 쉬시면. 레베제프는 눈치를 살피면서 물었다. 공작은 생각에 잠긴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저도 3, 4일 후에는 식구들을 데리고 별장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병아리 막내딸 류보치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그동안에 이 집을 손질할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파블로프스크에 있는 별장입니다만. 당신도 역시 파블로프스크라고요. 공작은 불쑥 물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모두들 파블로프스크로만 가다니. 그리고 당신도 그곳에 별장이 있단 말이오.
누구나가 다 파블로프스크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반 페트로비치 프치스인 씨가 싸게 사들인 별장 중의 하나를 저에게 주었지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지대가 높고 녹색 지대이며 값싸고 모든 것이 우아하고 음악적이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파블로프스크로 가는 거죠. 그러나 나는 안채에 들고 바깥채는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았나요? 아니, 아직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나에게 빌려주시오. 공작은 느닷없이 제의했다. 레베제프는 공작의 입에서 이 말을 들으려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었다. 사실 이 생각은 3분 전에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다. 그렇다고 세들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미 희망자가 생겨서 10중 8구는 입주하게 될 것이라는 통지까지 받고 있었다. 그리고 레베제프 자신도 그 사람이 10중 8구가 아니라 틀림없이 세를 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희망자의 약속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별장을 공작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속셈은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수지가 맞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장면이 전개될 것이다 하고 그는 상상했다. 그는 공작의 제의를 기꺼이 승낙했을 뿐만 아니라 집세를 얼마씩 지불하면 되겠느냐는 공작의 물음에도 두 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런 건 뭐 좋도록 하십시오. 제가 적당히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손해는 없을 겁니다. 이때 두 사람은 이미 정원을 나서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만일 원하신다면 제가 흥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죠. 그 문제와 관계가 되는 것인데. 레베제프의 말에 공작은 걸음을 멈췄다. 다리아 알렉세예브나 역시 파블로프스크의 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녀는 그 여자와 절친한 사이니까 앞으로 파블로프스크에 자주 갈 생각이더군요.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죠. 그런데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그만둬요, 레베제프. 공작은 무엇 때문인지 불쾌한 어조로 말을 막아버렸다. 그의 얼굴은 아픈 상처를 찔리기라도 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오. 난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소. 지금 호텔에 들어있는 형편이니까. 이러한 말들이 오가는 사이에 그들은 정원을 나왔고 집에는 들르지도 않고 곧장 뜰을 지나 대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레베제프는 자기 생각을 말했다. 바로 오늘이라도 호텔에서 우리 집으로 옮기시고 모레 우리들과 함께 파블로프스크로 떠나도록 하시죠. 생각해 봅시다. 공작은 생각에 잠긴 채 이렇게 대답하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레베제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공작이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축 늘어지는 것을 본 그는 놀랐다. 공작은 대문을 나갈 때 잘 있으시오란 말도 없었고 고개를 끄덕여 보이는 일조차 잊고 있었다. 공작이 언제나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레베제프는 그것이 몹시 이상하게 여겨졌다. 3. 벌써 11시가 지나 있었다. 지금 옛반친 시댁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공무로 바쁜 장군 한 사람만을 만나게 될 뿐이며 더욱이 그것조차도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것을 공작은 잘 알고 있었다. 하기는 장군이 집에 있기만 하면 지체 없이 만나줄 뿐 아니라 파블로프스크로 자기를 안내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작은 그에 앞서 우선 꼭 찾아보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었다. 옛반친 시댁에 가는 것이 늦어 파블로프스크로 떠나는 것이 내일로 연기되더라도 공작은 갑자기 둘러보고 싶어진 그 집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문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한 성격을 띈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 집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집이 사도바야 거리에서 가까운 고르호바야 거리에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그 근처까지 가면 방문을 해야 할지 어쩔지 최후의 결심이 서리라 생각하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도바야 거리와 고르호바야 거리가 마주치는 곳까지 오자 그는 자기의 가슴이 전에 없이 설레는데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강하게 심장이 뛸 줄은 미처 몰랐다.
어느 한 집이 특이한 외형 때문이었는지 꽤 멀리서부터 그의 주의를 끌기 시작했다. 저 집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자기의 추측이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는 격심한 호기심에 쌓여 그 집으로 다가갔다. 그는 만일 자기의 추측이 맞는다면 불쾌감을 느낄 것 같았다. 그 집은 아무런 장식도 없고 음침한 느낌을 주는 암록색의 커다란 3층 건물이었다. 비록 그 수는 극히 적지만 전세기 말경에 세워진 이런 종류의 집들은 변천이 심한 페체르부르크의 거리에서는 원래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이런 집들은 모두 견고하게 건축되어 있어 벽이 두껍고 창문이 극히 적다. 맨 아래층 창문에는 더러 창살이 끼워져 있다. 그리고 아래층의 대부분은 환중매점이 차지했고 위층에는 환중매점에서 일을 보고 있는 스코패츠가 새를 얻어들고 있었다.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그 집은 무뚝뚝하고 불친절할 것 같고 어쩐지 어둡고 비밀을 숨기려는 것 같이 느껴졌다. 집의 외형만 보고도 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인지 설명하기란 힘들다. 물론 건축에 있어서의 선이라는 것이 특수한 비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리라. 이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개가 상인들이다. 정문에 다가가서 문의를 쳐다본 공작은 대대로 명예시민인 로고진의 집이라는 문패를 읽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다. 문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의 등 뒤에서 덜커덩 닫혀졌다. 그는 2층으로 향하는 넓은 계단을 올라갔다. 어두운 속조 계단 구조는 어설프고 양쪽 벽은 붉은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다. 로고진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이 음산한 집의 2층 전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다. 공작에게 문을 열어준 하인은 손님의 이름을 묻지도 않고 곧장 그를 안내하여 한참을 걸어 들어갔다. 그들은 넓은 객실을 통과했다. 그 방의 벽은 대리석 모양의 무늬가 칠해져 있었고 마룻바닥은 참나무 토막을 박아 넣어 만들었으며 1820년대의 가구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객실을 지나서 다시 이리저리 꼬부라지며 조그만 방을 몇 개나 통과했다. 두셋의 낮은 계단을 몇 차례 오르내린 다음 마침내 어느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노크를 했다. 문을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파르펜 세면노비치였다. 공작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장승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얼마 동안 휘둥그레진 눈을 한 곳에 못 박은 채 그는 일그러진 입가에 의혹에 찬 미소를 띠면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공작이 자기를 방문하리라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울 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었던 것이다. 공작 자신도 상대방이 놀라리라는 것을 예측은 했지만 그 도가 너무 지나친 데에는 오히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르펜, 아마 내가 좋지 않은 때 찾아온 것 같군. 그렇다면 오늘은 그냥 돌아가겠네. 공작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입을 열었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파르펜은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자, 어서 들어오게. 그들은 서로 허물없는 말투를 썼다. 모스크바에서는 서로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할 기회가 자주 있었고 때로는 서로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3달 가까이나 만나지 못했었다. 로고진의 얼굴에서는 창백한 기운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가벼운 경련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긴 했으나 정신의 혼란 상태는 여전한 것 같았다. 그가 공작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안락 의자를 고냈을 때 공작은 무심코 그를 돌아보다가 이상하고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치자 멈칫 그 자리에 서버렸다. 그 무엇인가가 그의 가슴을 꿰뚫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와 동시에 다른 또 무엇이 퍼뜩 머리에 떠올랐다. 그것은 오늘 아침 역에서 받은 어둡고 불쾌한 인상이었다. 그는 의자에 앉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로고진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눈은 처음 한순간 번쩍 빛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로고진은 희주 웃어 보였으나 그래도 침착성을 잃고 있는 듯했다. 아니, 왜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어서 앉게. 공작은 의자에 앉았다. 파르펜,
공작은 입을 열었다. 자네 똑바로 말해주게. 자넨 내가 오늘 페테르부르크에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나? 나도 자네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예측이 들어맞은 거지. 로고진은 도끼 어린 미소를 띠면서 덧붙였다. 그렇지만 자네가 오늘 온다는 것까지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나. 이 대답 속에 담긴 날카롭고 도발적인, 그러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흥분된 어조는 공작을 더욱 놀라게 했다. 꼭 오늘 올 것이라는 걸 자네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흥분할 필요는 없자는가. 공작은 작은 소리로 조용히 대꾸했다. 그럼 자넨 왜 그렇게 나에게 물었지? 아까 기차에서 내릴 때 본 두 개의 눈이 지금 자네가 뒤에서 나를 보고 있었던 눈과 똑같아서 물어본 걸세. 뭐라고? 그래, 그게 누구의 눈이었단 말인가? 로고진은 별일도 다 있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공작은 그가 부르르 몸을 떨었다고 상상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혹시 잘못 봤는지도 모르지. 파르펜, 난 요즘 어떤 일에나 곧잘 착각을 일으키는 버릇이 생겼거든. 어쩐지 5년 전에 가끔 발작을 일으키던 때와 비슷한 증세가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자네가 착각을 일으켰는지도 모르지. 아무튼 난 모르는 일이야. 파르펜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는 상냥하게 웃어 보였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그의 얼굴에 어울리지도 않았고, 다시 말해서 그 미소는 원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었다. 그래, 어떤가? 다시 외국에라도 갈 작정인가? 그는 이렇게 물은 후 불현듯 생각난 것이라도 있는 듯이 다시 덧붙였다. 생각해보게. 작년 가을에 우리가 푸스코프에서 같은 기차를 타고 돌아왔을 때의 일을. 나는 여기로 오고 자네는 망토에 각반을 메고. 이렇게 말하고서 로고진은 느닷없이 소리를 높여 웃어댔다. 더욱이 이번엔 그 어떤 중후감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낼 기회가 온 것을 은근히 기뻐하는 눈치였다. 자네는 여기 아예 눌러앉기로 작정했나? 공작은 서재를 둘러보며 물었다. 여기가 내 집인걸. 여기 말고 또 내가 어디 갈 곳이 있겠나. 자네와 만난 것도 정말 오래간만이군. 하지만 자네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지.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의심스러운 소문을 말일세. 세상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나. 로고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넘겼다. 하지만 그 패거리를 죄다 쫓아버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집에 들어앉았으니 이제 못된 장난을 칠 수도 없겠군. 오히려 잘됐지 뭔가. 그래, 이 집은 자네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의 공동 소유인가? 이 집은 어머니 거야. 어머닌 복도 건너편 방을 쓰고 계시지. 자네 동생은 어디 있나? 세면 세면오비치는 다른 채에서 살고 있어. 동생에게는 딸린 가족이 있나? 독신이야.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 건 자꾸 캐묻지. 공작은 힐끗 쳐다봤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묻는 말도 귀에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로고진은 대답을 재촉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지금 자네를 찾아올 때 백보 거리에서부터 이미 이 집을 알아보았다네. 공작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건 또 어떻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자네 집은 자네네 가족 전체랄까 또는 로고진 집안의 생활 전체의 모습을 풍기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어떤 점이 그러냐고 물으면 무엇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이야. 물론 부질없는 망상이겠지. 내가 왜 이런데 마음이 쓰이는지 나 자신도 무서울 지경이야. 전에 같으면 자네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첫눈에 벌써 이 친구는 이런 집에 살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 로고진은 공작의 흐리멍덩한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애매한 미소만 띌 뿐이었다. 이 집은 할아버지 때 지은 것인데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수코페츠파인 훌루자코프네가 계속해서 새들어 있었지. 지금도 아래층을 새주고 있어. 집이 너무 음침해. 자네까지 음침해 보이는걸. 공작은 서재 안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천장이 높고 어두컴컴한 커다란 방 안에는
갖은 종류의 가구가 가득 놓여 있었다. 가구의 대부분은 널따란 사무용 책상 몇 개와 결제함 서류나 사무용 서적이 들어있는 책장들이었다. 폭넓은 붉은 사냥 가죽 소파는 분명히 로고진의 침대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았다. 공작은 로고진 앞에 있는 탁자 위에서 두세 권의 책을 보았다. 그중 하나는 솔로비요프의 역사였는데 읽던 데를 펴놓은 채 서표가 얹혀져 있었다. 사방벽에는 퇴색한 금박 액자가 검게 그을려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분간할 수 없게 된 유화가 몇 점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 폭의 전신 초상화가 공작의 주의를 끌었다. 독일식 의복이긴 하지만 옷자락이 기다란 프로코트에 목에는 훈장을 2개나 걸고 있는 50세가량 된 남자의 초상화였다. 희끗희끗한 털이 섞인 짧고 빈약한 턱수염에다 주름살 두성이인 그의 얼굴, 누렇고 많은 비밀을 간직한 듯한 두 눈은 처량한 빛을 띠고 있었다. 이분이 바로 자네 아버님이신가? 공작이 물어보았다. 응, 바로 그분이 아버님이시지. 로고진은 입가에 순웃음을 지었다. 마치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에 대해 무슨 흉엄을 없는 농담이라도 하려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분은 구교파가 아니었나? 아니야, 교회에 나가셨어. 사실은 구교파 쪽이 훨씬 이치에 맞는다고 말씀은 하셨지. 이 방이 바로 아버님의 서재라네. 그런데 그건 왜 묻나? 자넨 구교파인가? 결혼식은 여기서 올릴 참인가? 그럼 여기서. 예기치 않은 질문에 흠칫 놀라며 로고진은 대답했다. 곧 하게 되는가? 자네도 알다시피 내 맘대로 결정할 수는 없자는가. 파르펜, 난 자네의 적이 아니야. 따라서 자네가 하는 일에 무엇이나 방해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네. 이 말은 전에도 한번 지금과 거의 같은 상황일 때 말한 바 있지만 다시 되풀이하겠네. 모스크바에서 자네의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을 때도 내가 자네에게 해방 놓지 않았다는 걸 자네는 알고 있을 거야. 맨 처음 결혼식이 임박해오자 그 여자는 내게 도망쳐와서 자네한테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했어. 그 여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니까 그런 줄 알고 들어주게. 얼마 후 그녀는 내게서도 도망치고 말았어. 그 후 자네는 그녀를 다시 찾아내어 결혼식을 올리도록 이야기가 되었던 모양인데 그 후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여자는 또 자네를 버리고 페체르부르크에 왔다고 하더군. 그게 정말인가? 실은 나도 레베제프가 일러줘서 기차를 타고 부랴부랴 달려온 걸세.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어제 기차 속에서 자네의 옛날 친구한테 들었네. 만일 알고 싶다면 이름을 말해주지. 잔료제프야. 내가 여기 온 것은 그 여자를 설득하여 외국 여행이라도 보내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네. 그 여자의 육체나 정신, 특히 머릿속은 말할 수 없이 헝클어져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따뜻한 간호가 필요할 걸세.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외국에 갈 생각은 추워도 없네. 나는 표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모든 일을 주선해 줄 작정이야. 이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네. 만일 자네와 그 여자 사이에 화해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여자 앞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네. 난 언제나 자네한테 솔직한 태도를 취해왔으니까. 내가 자네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네 자신이 잘 알 걸세.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생각한 바를 자네한테 숨겨본 적은 한 번도 없었네. 나는 언제나 솔직히 말했지. 자네가 그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곧 그 여자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물론 자네 역시 파멸이지. 어쩌면 그 여자보다 자네 편이 더 심할지도 몰라. 만일 자네가 그 여자와 다시 헤어진다면 난 굉장히 기쁘겠네. 그렇다고 자네들 두 사람 사이를 방해한다거나 떼어놓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네. 그 점은 마음 놓고 제발 나를 믿어주게나. 그리고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언제 진정으로 자네의 라이벌이 된 적이 있었느냐 말일세. 그 여자가 내게로 도망쳐 왔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아니, 자넨 코웃음 치고 있군. 왜 자네가 웃는지 난 알겠어. 그때 우리는 제각기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다는 건 자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전에도 자네에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 여자를 연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연민의 정으로 사랑하고 있네.
나는 이 정의가 꼭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네. 자네는 그때 내 말을 잘 알겠노라고 하지 않았나? 응? 틀림없이 그랬지. 여보게, 왜 그렇게 중후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건가? 나는 자네를 안정시키려고 온 거야. 자네는 내게 있어서 귀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걸세. 나는 자네를 굉장히 좋아해, 파르펜. 그럼 이제 가보겠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걸세. 잘 있게. 공작은 일어섰다. 좀 기다리게. 로고지는 오른손으로 턱을 괴며 꼼짝도 하지 않고 나직이 말했다. 오랫동안 못 만났자는가. 공작은 다시 앉았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난 말이야. 자네가 내 눈앞에서 없어지면 곧 자네에게 증오를 느끼거든. 레프 니콜라예비치. 자네를 보지 못한 지난 석 달 동안은 줄곧 자네를 증오해왔어. 정말이야. 자네를 잡아다가 독약이라도 먹여 죽여버리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자네를 본 지 불과 15분도 채 안 되었는데 어느새 자네에게 품었던 모든 증오감이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단 말일세. 그리고 자네가 그전처럼 좋아졌어. 아무튼 나와 좀 더 함께 있어주게. 자네는 내가 눈앞에 있을 때는 나를 믿지만 내가 가버리면 금방 의심을 하기 시작하거든. 그게 탈이야. 아마 아버지를 닮은 모양이지, 자네는. 공작은 애써 자기의 감정을 숨기려는 듯 다정하게 웃으며 이렇게 그의 말을 받았다. 자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노라면 난 자네의 그 음성을 믿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야 물론 나도 자네를 나와 같은 류의 인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그런 쓸데없는 소린 왜 하나? 자넨 또 흥분한 모양이군 그래. 공작은 로고진의 태도에 놀라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여보게, 실제에 있어서 우리들의 의견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자는가. 이 모든 일이 우리들의 의견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결정되곤 했으니까 말이야. 아무튼 우리 두 사람은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도 근본적으로 다르거든. 로고진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예를 들자면 자네는 그 여자가 가련하기 때문에 사랑한다지만 내게는 그런 감정은 털끝만큼도 없어. 더구나 그 여자는 나를 미워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나는 매일 밤 그 여자의 꿈을 꾸지. 그 여자는 언제나 다른 사내와 함께 나를 조소하고 있는 것만 같아. 사실 이건 나의 억측만은 아니야. 나와 결혼하기로 정해놓고도 나 같은 건 까맣게 잊고 있는 게 그 여자니까. 마치 신발을 바꾸시는 태도거든. 자네는 고지 듣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벌써 닷새 동안이나 그 여자를 찾아가지 않았어. 왜 오셨죠? 하고 쌀쌀하게 나올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내가 그 여자한테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자네는 알고 있나? 수모를 당했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모르는 채 하지 말게. 그 여자가 결혼식 직전에 자네한테로 달아났다는 말은 방금 자네 입으로도 하지 않았나. 하지만 자네 자신도 믿지는 않을 거야. 내가 그 여자를. 그건 그렇다 치고 모스크바에서 그 여자는 잼 추준니코프라는 장교와 어울려 나에게 욕을 보이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래도 나를 모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런데다가 자기 쪽에서 결혼식 날짜를 정해놓고는 그따위 짓을 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아냐. 그럴 리가 없어. 공작은 소리쳤다. 모르는 소리. 틀림없다니까. 로고지는 확신에 찬 말투로 이야기했다. 그래, 자넨 그녀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건가? 그야 물론 그런 여자가 아니란 건 말할 필요도 없겠지. 자네와 같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런 여자가 아닐 테니까. 오히려 그따위 짓을 하는 걸 보면 자넨 몸소리를 질지도 몰라. 그러나 나한테만은 그런 여자인 걸 어쩌느냐 말이야. 사실이 그렇단 말일세. 그 여자는 나 같은 건 인간 쓰레기로 알고 있거든. 켈레루와의 왜 그 곤투를 잘한다는 장교의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지. 날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꾸민 짓이라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네. 아무튼 모스크바에서 그 여자가 내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를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야. 돈은 또 얼마나 물쓰듯 했고. 자넨 무엇 때문에 굳이 그런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건가? 그러다간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겠나? 공작은 공포감에 쌓여 이렇게 물었다.
로고진은 무서울 만큼 침통한 눈초리로 힐끗 공작을 바라보았을 뿐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벌써 닷새째 난 그 여자한테 가지 않았네.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는 다시 계속했다. 나는 언제나 쫓겨나지 않을까 그것만을 겁내고 있는 형편이야. 그 여자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짓거리곤 하거든. 나는 아직 나 자신의 주인이에요. 그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당신을 쫓아버리고 혼자 외국으로 떠나고 말겠어요. 라고. 외국으로 떠나겠다는 건 그 여자가 직접 내게 한 말이야. 그는 야릇한 눈으로 공작을 바라보며 마치 주석을 붙이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어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놀리려 드는 때도 있었어. 왠지 그 여자는 나만 보면 우스워 못 견디겠나 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눈썹을 곤두세우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야. 나는 그게 무엇보다도 무서웠어. 어느 날 나는 문득 내가 늘 빈손으로 찾아가니까 그러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부터는 꼭 선물 따위를 들고 찾아가기로 했어. 그 여자는 처음에는 그저 콧웃음을 치는 정도였으나 나중에는 마구 화를 내는 거야.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 아무리 그 여자가 전에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설마 이런 물건이야 구경도 못했겠지 하고 값비싼 쇼를 하나 사다 주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카차라는 하녀를 불러 그걸 줘버리고 말지 않겠어. 언제 결혼식을 올리느냐는 말 같은 건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야. 이 사람아, 결혼 상대인 여자를 찾아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나.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참을 수 없게 되면 그 여자의 집 앞을 몰래 왔다 갔다 하든가 아니면 구석진 곳에 숨어 있는 거야. 한 번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새벽녘까지 대문 옆에 지켜섰던 일도 있었어. 문득 눈을 들어 위층을 쳐다보았더니 글쎄 그 여자가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지 않겠나. 내가 만일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 날 어쩌겠어요? 라고 묻기에 나는 벌어 화를 내며 그건 너 자신이 알고 있을 게 아니냐고 대꾸해 주었지.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건 나도 모르지. 로고진은 순웃음을 지었다. 그때 나는 모스크바에서 오랫동안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놈팡이다운 놈팡이는 하나도 잡아낼 수 없었네. 한 번은 그 여자를 붙들고 이렇게 따졌지. 너는 나와 결혼하여 의젓한 한 가정의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하고서 도대체 어째서 이러는 거지? 하고 말이야. 자네 정말 그 여자한테 그렇게까지 말했나? 했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하인이 되겠다고 애걸한데도 달갑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어요? 글쎄 이러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그 대먹지 않은 소리 집어치워. 난 끝장을 보기 전엔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죽든 살든. 그랬더니 그럼 당장 켈레르를 불러서 당신을 대문 밖으로 쫓아내겠다고 공갈을 하는 거야. 나는 그 여자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패주었지. 뭐라고? 자네가 정말 그랬단 말인가? 공작은 소리쳤다. 내가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나? 로고진은 나직한 음성으로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이틀 동안 자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는 만일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방에서 나가지 않겠다. 사람을 시켜 나를 끌어낸다면 그때는 몸을 던져 죽어버리겠다. 어차피 너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몸이니까 이렇게 애걸했지. 그 여자는 그날 하루 종일 울고 불고 하며 칼로 나를 찌르려 들기도 했고 또 별의별 욕설을 마구 퍼붓기도 하고 그야말로 미치광이처럼 날뛰더란 말이야. 나중에는 잔료제프니 켈레르니 잼추주 니코프니 하는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말도 못할 모욕을 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같이 극장 구경을 갑시다. 저 사람은 밖에 나가기 싫다니까 여기 혼자 나무랄 수밖에 없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구속을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파르펜, 내가 없더라도 차를 내다 드리라고 일러놓겠어요. 아마 굉장히 시장하실 거예요. 이따위 소리를 마구 늘어놓더란 말이야. 그녀는 얼마 후에 혼자 돌아오더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슬개 빠진 겁쟁이들은 아마 당신이 무서운가 보죠. 겨우 한다는 말이 그 사람은 그냥 돌아갈 것 같지 않더라느니
어쩌면 당신을 찔러 죽일는지도 모른다느니. 나는 지금 침실에 가서 자겠는데 방문은 잠그지 않겠어요. 내가 당신을 조금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차를 드셨나요? 그래서 나는 내가 차나 얻어먹으러 온 놈인 줄 알아 했지. 참 훌륭하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당신한테는 어울리지가 않네요. 과연 그 여자는 방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잤어. 이튿날 아침 침실에서 다가오더니 웃으며 하는 말이 아무래도 머리가 돌아버렸나 보군요. 그러다 정말 굶어 죽으면 어떡하죠? 라며 비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발 용서해줘 라고 하니까 안 돼요. 당신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밤새껏 한잠도 자지 않고 그 의자에 앉아 있었나요? 하더군. 내가 지금 잠자게 됐소. 거참 똑똑하시군요. 그래, 그래서 차는 드시지 않을 작정인가요? 그리고 식사도. 먹지 않는데도. 그보다도 제발 나를 용서해 주구려. 그런 말은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니까요. 마치 소 잔등에 말 한 장을 얻는 격이에요. 그래, 당신은 나를 위협하려는 건가요? 그렇게 굶고만 들어앉아 있으면 누가 겁낼 줄 아시나요? 발끈 화를 냈지만 그것도 오래 계속되지는 않고 또다시 나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한 가지 내가 놀란 것은 그 여자가 조금도 나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 여자는 지독한 데가 있는 여자거든. 한번 누구에게 원한을 품으면 언제까지나 그 원한을 풀지 않는 그런 여자지. 그런데도 나를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해서 나한테 원한조차도 품을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나를 얕잡아 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냔 말이야.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무튼 그 여자가 나를 형편없이 깔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이봐요. 당신은 로마 교양이란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불쑥 이렇게 묻기에 들은 적은 있어 라고 대답했지. 도대체 당신은 세계사도 배우지 않았나 보군요.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그럼 지금 내가 가르쳐 드리죠. 옛날에 한 교황이 있었는데 그는 어떤 황제에게 몹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황제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맨발로 교황 앞에 꿇어앉아서 겨우 용서를 받았다나 봐요. 그런데 이 황제가 사흘씩이나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속으로 맹세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그 대목을 읽어드릴 테니. 이렇게 말하고 벌떡 일어나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서 이건 시예요 하고는 그 황제가 사흘 동안을 마음속으로 반드시 교황에게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고 맹세하는 구절을 읽어내려가는 거야. 그러더니 어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하고 묻기에 나는 그건 정말 있을 수 있는 얘기지 라고 대답했어.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요. 그걸 보니 당신도 속으로 무언가를 맹세한 모양이군요. 내년이 나와 결혼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 안갚음을 하겠다라고 말이에요. 그건 나도 몰라.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모르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모르겠어. 나는 지금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그럼 뭘 생각하고 있죠? 내가 일어나서 내 옆을 지나갈 때 나는 너를 바라보고 너의 뒷모습을 지켜보지. 너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 들어도 나의 심장은 가라앉는 기분이야. 나는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 내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씹으며 어떤 표정으로, 어떠한 어조로 말했던가 하는 걸 되새겨보곤 하지. 간밤에는 꼬박 아무 생각도 않고 당신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어. 몸을 2번 뒤척인 것까지도 알고 있어. 그러자 그 여자는 깔깔 웃으며 그래요. 그렇다면 날 때린 일 같은 건 까맣게 잊은 채 생각지도 않겠군요. 하더군. 아니,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럼 내가 끝까지 당신을 용서하지 않고 끝내 결혼을 거절한다면 투신 자살을 해서 죽어버리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 전에 당신은 나를 죽이고 말 거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깊은 생각에 빠져버리고는 말더란 말이야. 그러더니 잠시 후에 다시 화를 벌컥 내면서 나가버리는 거야. 1시간이나 지났을까. 잔뜩 찌푸린 얼굴로 다시 방에 들어오더니 파르펜,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뭐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차피 순결한 몸이 아닌 바에야 누구한테 가나 뾰족한 수가 없을 게 아니겠어요. 자, 앉으세요. 곧 식사를 드리겠어요. 일단 당신과 결혼하면 난 어디까지나 당신의 충실한 아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공연히 의심하거나 걱정하지는 마세요. 라고 하지 않겠어. 그러고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하더군. 역시 당신은 하인이 아니었군요. 처음에 난 당신을 하인으로 부려먹기 알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이렇게 되어 즉석에서 결혼 날짜를 정했지.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못 되어 그 여자는 나를 차버리고 레베제프를 찾아 페체르부르크로 도망쳐버렸어.